안녕하세요. 돈워리 BAP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2호 영입니다. 오늘은 첫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자동차 회사, 또 대학병원, 그리고 미국 금융회사, 그리고 이제 특허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걸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내지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주체, 기업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스페셜리스트라는 호칭이 저한테 붙은 이유는 제가 이 법인 컨설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특허 사무소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제가 소속된 컨설팅 회사에서는 특허 센터장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컨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던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팀으로 컨설팅 팀이 운영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관으로 운영된 종합체이기도 하고, 사람이지는 않지만 유기체처럼 굴러가는 또 그런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걸 컨설팅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뭐 회계팀, 세무팀, 특허, 감정평가, 법무, 기타 등등 뭐 재무, 경영 이런 쪽까지도 다 이렇게 포괄해서 저희가 같이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PM이라는 컨설턴트가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팀을 두고 법인 컨설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컨설팅을 받으실 때 이 사람이 어떤 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향후에 사후 관리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놓더라도 이 기업이라는 거는 향후에 어떤 법적 책임을 받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간단한 부분들도 있지만, 간단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서 사후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컨설팅을 받으시기를, 내지는 컨설턴트 분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 컨설팅은 반드시 컨설팅 절차를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단, 그 다음에 계획, 그리고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점검, 개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뒀는데요. 진단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몸을 감기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로 체크해보고 진단해서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기업을 진단을 할 때는 뭐 재무뿐만 아니라 그 대표 경영하시는 분의 철학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가늠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조화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행을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진단과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이제 계약이라는 부분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컨설팅이라는 게 돈 받고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을 돈 주고 하지 않으면 부실 컨설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영자분들께서 꼭 신경 쓰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허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허 출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내고 싶다 하셔서 이제 방문을 드리면,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선 그 특허를 출원한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청에
내 특허 기술을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처음 만나시는 분들 내지는 처음 특허를 출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청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같이 써 드리거든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특허청은 이 기술을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라 특허증을 정말 진보성이 있는 건지 신규성이 있는 건지 몇 가지를 검토해서 기술에 대한 특허증을 이제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사관들은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거절 통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절 통지를 잘 또 그 업무를 해주시는 수임받은 변리사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출원은 일반 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심사 출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출원은 한 23년까지는 보통 한 18개월 정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24년도 지나오면서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 출원이 한 24개월 정도 전후로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심사라는 거는 예전에는 5개월 이내에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진행되는 거 보면 5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달 만에 특허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지나야 암만 우선 심사를 하더라도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는 기업 경영의 주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식회사의 우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인 컨설팅을 하면서 주로 만나게 되는 기업들은 매출 100억 이하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 100억 이하인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생산, 판매, 기타 이렇게 업무를 많이 분장을 하고 계시고, 이 세 가지 업무 중에 대표이사분들이 한 가지 정도는 담당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뭐 세법적인 부분들, 또 회계적인 부분들, 또 경영적으로다가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챙기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면 기업이 이제 나중에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문제되지 않도록 경영자 입장에서 챙겨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에 10여 년간 해왔던 저희 컨설팅 팀, 또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25년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겪고 있는 기간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잘 저희 한국이나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소화해냈을 때 저희 나라는 향후에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나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대두됐던 화두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다가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AI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부분들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이 경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적인 권리의 주체는 두 가지죠.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그냥 저희 같은, 그리고 법인은 이제 자연인처럼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주체이긴 하지만 이사회라든가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런 것들을 이제 두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법인의, 이 기업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결산을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게 이 법인의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법인하고 그 개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들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인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법인은 법인 사업자를 내서 법인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은 9%에서 24%의 누진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체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할 텐데, 그 회사 기업을 운영할 때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히 보시면 창업과 성장과 성숙과 쇠퇴,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에서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창업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창업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기초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같이 넣어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원시정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서, 원시정관은 그냥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요식행위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관의 의미는 뭐냐면 국가의 헌법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헌법 대신 정관이라는 걸 두어서 전체적인 운영하는 방법을 이제 제약을 두고, 그 안에서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이제 포함돼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고용노동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법률로 많이 보장을 받고 있는데, 임원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민법이나 상법에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채택하면 저희가 할 수 있고, 채택을 안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분 구조라는 측면이 있는데, 창업계의 지분 구조는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주주 구성을 잘 해서 회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인을 두어야 된다,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절친한 형을 내지는 친형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랬는데 이 형이 회사가 발전할 때쯤, 아니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사고나 이런 것들로. 그랬더니 그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분들이 그 주식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갑작스런 일이니까 사전에 대비를 못한 거죠. 그럼 그 자식분들이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 경영자인 대표이사, 최대 주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배당을 요청을 한다던가 내지는 뭐 회사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영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집중을 못하고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조카니까 괜찮아, 쟤네들은 내 말 잘 들어, 당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서 굳이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내 생각과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저희가 1단으로 차를 스타트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속도에서 저희가 2단으로 나가고 2단에서 또 3단으로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만약 1단으로 40km까지 나간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엔진이 막 깨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적당한 시점에 넘겨주는데, 그게 뭐 보통 보면 한 25km나 30km 정도 나갔을 때 2단으로 이제 전환해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스타팅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는데, 그 성장기로 넘어간 다음에 저희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기에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할 텐데요. 한 회사에 3억 정도의 순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하고 이제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저희가 보게 되면, 3억인 경우에 수익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 소득세로다 9,342만 원을 내게 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로 3,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약 5,600만 원 정도 이제 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익이 한 3억 정도 생겼을 때 5,600 정도의 세금을 덜 낸다 그러면, 이 5,600만 원은 뭐 주주 배당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직원들 보너스로도 일부 쓸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보너스나 이런 것, 그 배당금처럼 모티베이션을 줄 수도 있는 내용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기에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느냐는 아주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발전시키느냐,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절름발이로 가느냐,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절세 전략은 이제 원가 관리, 뭐 구조적인 절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경영자분들께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공제 감면 세액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항목들이 수십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실제로 기업 활동에서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형화 해가지고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노무 전략, 이익잉여금 관리, 사업 실패 대비 핵심 임직원 관리, 연구소 설립 및 인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무 설계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노무 지원금들이 정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적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이익잉여금도 대부분은 그냥 중소기업 분들 매출 한 100억 이하에서 보시면 이익잉여금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정치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대기업 대상이죠. 근데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 묻어 들어가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다가 기업에 분배해 놓는 것이 세금 절세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 적절한 또 회사 투자 부분도 그렇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사업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핵심 임직원 관리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인 만들 때 현물 출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서 핵심 임직원 관리에서 그런 부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에 대해서 지분화할 수도 있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는 비과세로 할 수 있는 보상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려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적정 수준에서 세금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회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안 좋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구소는 설립해서 연구개발비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라는 조직에 연구개발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기술이나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구성원들이 하나하나씩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을 그냥 세제 혜택의 한 부분만으로 보지 마시고 기술 개발 내지는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 부분은 이제 최근에 뭐 해외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희가 환경 관련 인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르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는 항상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력서를 보면 거기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이제 근본적인 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예를 들면 ISO 인증은요. 뭐 따놓으면 별거 아니죠. 크게 뭐 이득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되게 불편한 내용들인데 남이 볼 땐 그런 거죠. 외국에 진출할 때 이 회사가 ISO 9001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아, 회사 모양새는 갖추고 있구나. 이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SO 인증을 갖고 있는데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외국에서 잘은 모르지만 벤처기업이라는 대한민국 인증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래도 뭔가 회사 모양도 가지고 있고 회사 구축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네. 근데 기술력도 있는 기업인가 봐.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성숙기를 대비할 수 있는 또 회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기에 가시면 여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로 치면 이제 4단, 5단 놓고 이제 100km, 200km 막 쭉쭉 뽑을 때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벤츠가 더 잘 나갈까요? 뭐 예전에 없어진 차지만 브리샤가 더 잘 나갈까요? 벤츠가 당연히 잘 나가죠. 뭐 가격도 차이가 뭐 거의 몇 배 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브리샤 같은 그냥 구조로다가 계속 나갈 거냐, 아니면 벤츠 같은 좀 이런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나갈 거냐,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벤츠를 타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차 제조 철학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글쎄 그런 차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닷물에 차가 빠지잖아요. 그 벤츠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석은 앞으로 당겨주고 조수석은 뒤로 밀어가지고 그 탈출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기술이 있어요. 저희 나라 차는 없습니다. 그때 없었어요. 물론 이제 10년 전 얘기인데, 심지어 한국 차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차는 바닷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동 걸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 저희가 당진 쪽에 있었는데, 가다가 섰거나 가다가 바퀴가 안 서버렸으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를 탄탄하게 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성숙기에서는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다. 요 성숙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숙기에는 이제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경영자분들께서 법인 자금하고 개인 자금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한 사례로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어, 회사 경영에 재무적으로 좀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지급금 부분은 국세청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서 뭐 M&A 같은 걸 하더라도, 내지는 IPO를 가더라도 되게 불편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고, 꼭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지급금 같은 경우가 재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숙기에서 쭉쭉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쫙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나라의 지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바카스가 그렇죠. 바카스가 이제 태동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마케팅 학자들한테는 연구 사례이기도 했었던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그런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내지는 저희 나라는 이제 가업승계라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가업승계도 있고 청산도 있고, 가문 전문 경영인을 통한 가문 상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A가 있을 수도 있고, 뭐 IPO를 통한 상장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단계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때 또한 창업기나 성장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들, 제도를 또 구축해 놨느냐에 따라서 제도약을 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정리를 하더라도 영원한 동반자인 국가에 세금을 좀 덜 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더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불편한 경우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것들이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그 뒷면에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걸로 제가 표현을 좀 해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대표님들이나 이런 그 경영자분들께서도 이런 걸 들고 오는 컨설턴트 분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이클표를 한 5년 동안에 숙지할 수 있었는데, 숙지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컨설턴트 분들이나 경영자 분들하고 좀 복잡하지 않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사업 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법인으로 꾸준히 운영을 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물 출자라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꼭 현금을 내 가지고만 내가 이런 법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하시던 분들이 포괄 현물 출자를 통해서 내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나중에 성장해서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좀 저희가 의미 있는 자본금이나 시작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제도 정비라는 측면으로 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거, 내지는 임원 책임 감면이라는 거, 그다음에 임원의 퇴직금, 상여금 위로 제도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무 제도에 대해서도 뭐 유연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정비를 한번 직무 특성에 따라서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뒤에 기업 건강진단에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직무발명 보상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개발을 하는 문화를 저희 기업 조직에 녹여놓는 거, 시스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직무발령 보상제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 이용하시면 대단히 좋죠.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1년에 뭐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비과세로 1인당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직무 발명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택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이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 없는 주주들, 그냥 칸만 채우는 주주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차명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알차게 주주 구성을 해나갈 것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사주라든가 스톡옵션, 이런 부분들도 이때 고민하면 좋은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뭐 무조건 해야 될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은 되게 경영자의 그런 파워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90%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사주나 스톡옵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아까 기업의 발전 단계에서 보시면 성숙기나 이런 성장기에 있을 때는 이런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가 어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회사가 돈을 벌면 이 환원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인하고 설립자를 놓고 봤을 때, 설립자가 대부분 대표이사나 이제 경영자이실 텐데, 기업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기업에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영자나 설립자가, 주주가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금융회사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100%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잉여금이 거의 없어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나 경영자가 여윳돈이 있을 때 이 법인이 힘들어지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회사에 정말 돈이 필요하면 그 회사에 여유가 있는 한은 대출 제도를 정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 제도를 통해서 일단 돈을 빌려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게 가능한 구간이나 기간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작년에 적자를 내서 올해 다들 힘들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적자 때문에 생기는 기업 시종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 대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입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솔루션을 마련을 해서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경영자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정말 외부에서 돈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투자자 모집하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하면 대출은 얼마 몇십억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개발 시기라서, 지금 뭐 AI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뭐 많으니까요. 자금이 뭐 100억 단위, 뭐 200억 단위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으신데,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예. 미리미리 좀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굉장히 튼튼한 기업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을 주주 정비를 통해서 배당을 기획하고 한계 소득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근데 사회 공헌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저랑 말씀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제가 장학재단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 내지는 뭐 해외 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 전력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 요청이 오면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저희가 나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저는 1년 이상 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사람만 전 친구로 등록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회공헌이라는 게 내년에 상장해야 되는데 올해 하고 있다.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해왔다. 뭐 설립 이후 꾸준히 해왔다. 뭐 이런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사회공헌 이런 것들은 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좀 꾸준히 하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세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절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절세제도에는 연구소, 인증,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소는 연구개발비 혜택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조직 문화를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인증 부분에서 이제 뭐 벤처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법인세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절세 제도에서는 회사의 로케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위치를 잘 선정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지식센터 이런 데 보면 뭐 법인세를 뭐 5년간 뭐 100%, 뭐 50% 이렇게 깎아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와서 기업 운영만 해달라. 이제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절세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자산 분리 과정인데, 제가 지금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경우에, 물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을 설립 못하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있으세요. 특히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료법인은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가족 명의로다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을 사업자가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자산 분리 과정을 가져가면서 뭔가 소득을 좀 극대화하고 절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MSO 경영이라고 하는데 MSO 경영은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증명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건강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정리 부분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업 운영할 때 인사, 재무, 생산, 뭐 창고 관리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원가 관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노무, 또 여기서도 이제 직무발명보상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이 성장할 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창업기, 성장기 정도를 지나고 있을 때 기업 건강 진단을 한 번씩 꼭 해보셔라. 특히 세무조사를 안 받으신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세무조사 시뮬레이션 정도는 해보시는 게 그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건실한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걸 과정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IP R&D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이제 특허 기술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하지만 기업의 그런 그 기술적인 역량을 극대화하고 뭔가 총체화한다는 차원에서는 IP R&D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IP R&D가 내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들도 이제 굵직굵직하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자신을 가져도 되는지, 비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 동향, 핵심 기술, 그다음에 기술 주체성을 이제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품 융합 IP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해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IP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처음 반도체 시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이미 미국과 일본이 모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가 석사과정 때쯤인 것 같은데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반도체는 정말 전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요즘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런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아시겠지만 엄청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하고 서로 기술적 동맹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기술적 침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LG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IP R&D는 저희한테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IP R&D를 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맹점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기술 침해로만 볼 것은 아니고 내가 내 기술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때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검토해보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외관 관리를 가게 됩니다. 자, 외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감은 보통 이제 매출이 한 100억 규모 정도 가고 고용한 직원 수가 이제 몇백 명에 이르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서 외감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외감은 사실은 이제 그 외부의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회계 감사를 매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회계 감사를 받고 나면 적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누게 되는데, 성장을 하고 나중에 성숙기를 통해서 뭐 IPO를 간다던가 뭐 이러게 되면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단계 중에 하나고, 우리가 M&A를 한다고 쳐도 당연히 가야 되는 시장 중에 단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시장 규모들이 있거든요. 그냥 뭐 한 50억 시장, 뭐 100억 시장, 뭐 70억 시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 그 정도 해서 먹고 사는 게 나는 제일 편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외감 관리나 외감 대응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의 세무조사라던가, 앞에서 이제 기업 건강 진단에도 나왔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이제 거래처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래처 관리는 그런 거죠. 이제 매출이 100억이에요. 근데 어떤 업체가 매출을 한 7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기업 매출로 보면 한 10%에 가까운 7%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7억을 가져가면 물건을 7억 원어치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 꼭 결제는 절반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은 다음에 나눠주는 형태를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 5천을 줬어. 그리고 다음에 3억 5천을 줘야 되는데 뭐 나눠주던가 아니면 이걸 갑자기 3억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3억 5천이라는 돈이 3억으로 해서 일시에 들어와 버리니까 또 오케이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내 가지고 물건을 제조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이익이 안 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매출만 기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저는 원숭이 바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은 이 바나나를 놓으면 내 손을 뺄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잡고 있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처가 내 손에 바나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매출이 예를 들어서 7억 하는 업체 100억인데 그럼 93억이잖아요. 그럼 7억 원이 비잖아요. 분명한 거는 그 3억, 7억 정도의 매출은 1, 2년 정도면 다 메꾸신다는 거. 사람 그냥 놀지 않습니다. 다 메꾸게 돼 있거든요. 절대적인 거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처 관련된 그런 생각부터 좀 출발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자녀 임원 등재 부분입니다. 근데 요 자녀 임원 등재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 이동이라던가 자산 분리라던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차등 배당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자녀 임원 등재나 뭐 나중에 그 증여, 주식 증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FM대로 하거나 이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이 회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 LG의 경영 사례를 보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대 회장이 물러나실 때 그
그때 손대회 회장이 같이 창업을 했던 그 임원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데리고 그 학교 재단으로 빠지셨죠. 그러면서 그 후임 그 자제 그 회장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기업을 그 그룹을 장악하는데 좀 손쉽게 만들어 줬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 임원 등재라든가 이런 그 가업 승계라든가 하는 부분은 단순히 주식만 넘겨줘도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자녀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기업 장악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제일 힘든 부분은 경영자나 그 사업주, 설립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증여 특례도 나와 있는데 사실 국세청에서 하는 그 가업 증여 특례, 그다음에 창업 증여 특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너무 노출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경영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부분인데요. 이 자사주 매입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익잉여금 관리하고도 이제 매칭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좀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제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이동 단계가 두 번째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이동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창업자의 퇴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 단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창업자가 퇴직을 할 때는 앞에서 제가 그 기초제도 정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자가 퇴직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설립 단계 내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창업자가 생각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세제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또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퇴직을 하면서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기업을 상장해서 전문 경영에 두기도 하고 청산으로 갈 수도 있고 M&A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실 것들은 이런 정리 단계에서는 법적인 문제들이 도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70억 정도 되는 7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영주께서 한 100억 정도에 내놓으신 거죠. 근데 그 기업을 어떤 투자자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100억에. 그래서 이제 이 그 설립자는 흔쾌히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기업을 다 넘겨주신 거죠. 한 1년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돈이 모자른다. 어디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데 아마 이거 그 대표이사께서 가지급금을 가져가신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은 횡령 배임 문제로 보이는데 법적 조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30억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30억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억에 팔았는데 30억 다섯이 줬으니까 70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또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고소장이 날라온 거죠. 그 이제 그때 문제 생겼던 외에 또 다른 부분들까지도 같이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안에 내부적인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횡령 배임으로다가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마하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70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이미 100억 가지고 거 다 투자하고 다 썼을 텐데 그걸 싹 긁어 모아가지고 저희 나라는 또 이렇게 감옥 가는 거 안 좋아하니까 70억을 마련해서 다시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놈들은 기업 먹고 원금 100억 다시 다 돌려받고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월급도 잘 받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M&A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청산은 청산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위해서도 앞에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뭐 좀 횡령 배임 부분들 내지는 가지급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은 미리미리 단속하고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출 한 5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익률이 한 30%가 넘어요. 거기 대표이사님은 이제 그 아주 초창기에 조경 기술을 다루시는 분인데 회사에 돈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기다 땅 사고 저기다 땅 사고 저기다 아파트 사고 뭐 이러신 분이거든요. 못 팝니다.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건 다 횡령 배임에 해당될 수 있고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느라고 많은 애를 썼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합법적인 그 테두리 내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뭔가 좀 합리적인 솔루션을 구해가는 것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로 보여지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은 대표님들이나 또 경영자님들 또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숙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우리가 어느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 자문을 할 때에는 그 자문에 적어도 앞뒤 단계 정도까지는 같이 해서 자문이 이루어지는 게 경영자의 판단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친절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법인의 개념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연인하고 좀 다른 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주식회사가 보통 저희 법인의 종류 중에서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식회사는 투자자, 주주, 대표이사, 이사회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구조는 다른 법인의 형태에 비해서 자본의 조달이나 의사결정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신속하기도 하고 또 확장성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류 중에 유한회사도 있는데 유한회사는 이제 사원 출자하고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대신에 사원총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처럼 달리 지분을 양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에 유한회사하고 다른 점은 투자 주수만큼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1 의결권이 있다는 거. 이게 좀 많이 다른 부분이죠. 근데 한명회사라는 부분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명회사를. 근데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가족회사를 조그맣게 그냥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확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명회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합자회사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혼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쟁의 소지가 좀 있고요. 근데 운영 방식이 좀 이게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도표로다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두는 업무 집행기관은 주식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 의사결정은 이제 사원총회냐, 주주총회냐, 뭐 아니면 정관이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 두는 부분. 대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법인과는 달리 감사를 두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감사도 자본금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가 많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이 확보가 가능하다서 보통주, 뭐 신주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주 전환 사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 투자자 유치의 유연성들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안정성에서도 이제 상법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출자금 이상의 책임은 없는 게 주식회사의 부분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요 얘기랑은 좀 다르죠. 사회적 관리를 봤을 때도 저희가 모든 것들이 이제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주식회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모든 업무가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랑 별반 다른 점이 없어서 묻어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다른 경우의 법인들은 주식회사에 묻어가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금융 이런 쪽에서 지원 사업에서 많이 유리한 구조를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확장 가능성이 대단히 좋다. 주식회사가. 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법인 설립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법무사무실에서 가서 얘기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주식회사로 설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님들은 이게 뭐 주식회사가 맞는 거냐?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럼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간 길을 가는 게 쉽잖아요. 앞에 볼 것들도 사례도 많고 이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례는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다 이제 결말을 짓게 됐는데요. 이 법인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되는 중간중간에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실 때는 뭐 댓글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터치하고 넘어가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챙기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또 향후 댓글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